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한 야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특히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범, 김경진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임기 말 특별사면은 좀 관행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면의 중심이 아무래도 측근들의 사면이 이루어졌고 네. 또 그분들이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전 임기 말 사면에서도 측근들이 일부 좀 포함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기 말 사면의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측근들을 사면해 주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임기 말 사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할 때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 하에서 구속시키거나 어떤 사법 처리를 한 전 정권의 사람들을 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사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사람들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사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임기 말 사면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비난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임기 말 사면이 이제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의도적 사면이다. 그런 네. 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센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 정권 내지는 자신의 정권에서 정부에서 이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지 자신들의 측근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 측근들을 사면을 했어요. 이게 차기 정부에서는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고 예. 네. 그렇다면은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사면의 대상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 기대할 같은 수 상황에서 없겠다. 예. 네. 측근들에 대한 어떤 보훈성인 그 특별 사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난이 일 거를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예. 대통령은 왜 굳이 강행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여론이라든지 많은 데서 비난을 하니까 사실 움찔하고 좀 넘어왔었던 것 같아요. 또 친형인 이상득 씨에 대한 재판 과정도 좀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워낙 좀 이렇게 거세게 비난을 하니까 조금 축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기 말 사면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친인척 배제해서 이제 그 영부인 사촌 오빠인 김재용 씨라든지 네. 또 뭐 바로 그 문고리 권력인 또 이렇게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 바로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비교적 줄이기는 줄였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최소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또 그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최시중, 천신일 두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면을 해야겠다. 아마 그 의중을 강렬하게 좀 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상득 전 의원,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인데 사실 여론을 의식해서 이번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뺀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측근과는 또 다른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론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받은 사람을 꺼내내는 특별 사면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사면이라는 제도는 그 사법부의 재판권의 행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정의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면권이라는 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권에 대한 일종의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전제 군주제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네. 오늘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사면권의 행사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의 견제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권력 남용처럼 돼버려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권을 원래 만든 제도의 이유가 사실은 전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사면권을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가령 뭐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외군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오간에 있는 정말 중재인들을 빼놓고는 다 풀어져서 국민 전체의 화합을
이렇게 도모해서 국난을 같이 극복한다. 네. 이렇게 국민들과 국가와 어떤 왕실의 권력과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과 집권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실은 네. 사면권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근대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을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의 감정에서 볼 때는 아이고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건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판사는 이렇게 해서 징역을 보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형을 좀 조절해 주라, 이런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사면권이 생긴 것인데, 지금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것처럼 본인의 측근들, 그것도 뭐 정치자금 명목을 빙자해서 수억 또 수십억씩의 어떤 돈을 뇌물 형태로 받은 사람들을 풀어주라. 이거는 국민들이 사실은 이걸 사면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마음이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고 국가가 이렇게 서로 적대시 되고, 특히 그 말단 공무원들 같은 경우 뭐 돈 몇 천만 원 뇌물 받으면 징역 몇 년씩 들어가서 살거든요. 뭐 7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 돈 한 2, 3천만 원만 받아도 징역 한 3년, 4년씩 예. 교도소에서 그냥 살고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억, 몇십억 받아도 뭐 형 자체도 뭐 징역 1년, 2년 받고, 뭐 교도소에서 구속될 때도 뭐 중간중간에 병원에 간다고 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달 살다 보면 사면으로 풀려 나오고, 네. 이러면 국가 전체가 화합이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지금 이 사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사면에 대한 뭔가 좀 통제나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 취지와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특별사면이 활용되고 있는데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원래 사면권의 행사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정략적이랄지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면권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 79조에서 대통령이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법으로서 사면법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랄지 그다음에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셈이죠. 예,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이것이 차기 정부로 가서 어떻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손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면의 절차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받게 있고, 돼 있죠.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특별 사면을 품신할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구성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면법의 절차가 법무부 장관의 품신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면의 대상이랄지 시기, 이런 것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면심사위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은 맞죠. 절차만 거쳤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에서 설정한 원칙에 따라서 하는 사면이죠.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최시중 천신 씨 같은 경우 돈을 받은 시점이 현 정부 집권 이후에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권 이후에 대해서는 또 뭐 금품 수뢰 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 그 원칙은 맞죠. 근데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원칙 자체를 끊는 것은 결국은 현 정부에서 원칙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사면한 건 맞죠. 근데 그 원칙 자체가 도대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인을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통제를 한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법무부 장관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신복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고 그 신복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어떤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면심사위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사면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예 제한을 둬버리는 거군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사면을 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물어서 사면을 해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국가는 기소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검사의 어떤 사실상 그 뭐 추천이랄까 기소를 한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면을 해라. 네. 이런 식의 사실상의 어떤 제도적, 절차적 또 대상 범죄에 있어서 굉장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사면이 극히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 같은 나라는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나 사면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임기 중에 5년 임기 중에 사면을 뭐 7, 8번씩 하는 경우가 나라는 없군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없죠. 남용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대통령의 어떤 재량으로 본인의 어떤 재량으로 맡겨놓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법적인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다라는 거는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의미에 네,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라는 네. 것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나 사면권의 한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재적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면권의 행사가 국가의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형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면을 한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권력 자체를 사법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극히 제한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면권 행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행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죄를 범한 다른 국민들과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사면권이 행사돼야 되는데 네. 특정인의 경우에만 사면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국민의 경우에는 전부 다 사면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특사 대상자 몇 면을 좀 살펴보면요. 이 측근들을 위한 특사였다라는 비판 속에서도 용산 참사 수감자 등 이제 몇 명이 보여요. 이게 끼워 맞추기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지금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서 네. 벌써 한 3년 정도 수감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분들이 형을 한 5년 남짓, 5년에서 한 7년 정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잔형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 용산 참사 수감자에 대한 특별 사면은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고, 이제 끼워 맞추기인지 아닌지는 뭐 끼워 맞추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용산 참사 수감자들만 석방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최시중, 천신일을 사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분들을 옆에 둔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이분들을 좀 민생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관련해서만 사면을 했다면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두 분이요. 최시중 전 반통위원장이란 천신일 회장. 인수위에서는 부패 사범이 포함돼서 우려된다고 표현했거든요. 네. 지금 이 사면권의 가장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측근 사면이고 보은 사면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친박의 인사랄지 또는 민주당 측 인사, 네. 그다음에 용산 사건의 그런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측근들이 사면 대상이 됐던 측근들이 형 선고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측근이 아닌 다른 대상자들의 경우에 형 선고를 언제 받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형을 어느 정도 완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번 사면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친박 인사랄지 민주당 측 인사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형이 선고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였었죠. 네. 그리고 용산 사건의 경우에도 아까 김경림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반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지금 측근들의 경우에는 형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과반 미만으로 지금 형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어떤 죄를 지어서 과연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형을 지금 받은 것 가운데 얼마나 살았는지 그 부분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반 이상을 살아야 좀 특별사면 대상이 포함된다든지. 그래서 지금 국회 쪽에서 사면법 개정안 이제 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자녀형 면제
정도의 특별 사면이라면 최소한 한 70% 정도는 복역한 네. 이후에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 사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도 비난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사실은 당시에 그들이 집권할 때도 이 사면을 좀 남용한 면이 있고요. 또 현재 어떤 새누리당 정부에서 사면에 결국 끼워넣기를 항상 어떤 반사적인 수혜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일종의 사실은 반대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는 일정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지금 국민의 어떤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거울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사면에 관한 입법을 좀 신속하게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어떤 사면제도의 개선을 원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다. 그 견제 장치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뭐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제동을 걸려고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구 정권의 뭐 갈등, 뭐 정면 충돌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문제인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관점에서는 네. 그저 그냥 최소한 면피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욕 먹고 사면을 하는 것이고 그 욕 먹는 불똥이 박근혜 당선인 측에 안 이렇게 튀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안 좋게 해석하는 이제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선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사면은 없도록 하겠다. 네. 또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재벌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맥락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께서 아마 진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네. 과연 신속하게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면법 제안하는 개정을 입법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신다든지 또 본인이 실제로 사면권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 본인의 진정성이 조금 파악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48%가 이명박근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 국민의 어떤 여론에 반해서 한 사면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 정부가 일정 부분 이미지상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박 당선인이 오늘도 두 대변인을 차례로 해서 지금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권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교감설이거든요. 박 당선인도 어느 정도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비판하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사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그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서 뭐 국회에서 선언을 한달지 이런 방식도 좀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더 강도 높은. 그렇죠. 그럼 결국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뭐 다음 정부에서 사면을 어떻게 행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제안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사면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현재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네.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인 사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사면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하고 입법부 경우에도 여야 이렇게 객관적인 사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면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통해서 사면하는 방식을 취한다면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셈이 되겠죠. 네. 뭐 당선인은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사면권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예.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이 정말 이걸 막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네. 좀 빨리 할 수는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본심이 무엇이냐라고 조금 이제 안 좋은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의 얘기의 근거가 아니 크리스마스 전부터 대선 전부터 한 12월 10 며칠부터 물론 이제 선거 기간 중이나 정신은 없었겠지만 선거 끝나고라도 크리스마스 때 특사 얘기가 솔솔 나왔으면 그때부터 이미 공개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안 된다. 예,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법무부 안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지금 윤창중 대변인이 반대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조윤선 대변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안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 다음에야 뭔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그걸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권력, 특히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본인이 정말로 의중이 있으면 현재의 어떤 현 정권,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강렬한 어떤 의견을 피력하면 아마 스톱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어떤 이렇게 강렬한 의사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그 특별 사면 대상에 서청원 전 대표도 포함됐는데 대표적인 친박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인 측의 어떤 반발을 조금은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은 친박 측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는 이 사면권의 행사가 법과 원칙에 맞춰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여러 세력에 있는 사람들 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정작 이제 최근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시중, 천신일 대통령의 측근 부분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쭉 사면의 역사를 보면 제일 사면권이 남용됐던 사람들이 재벌들입니다. 이건희 회장 그렇죠. 네. 같은 경우 한 100일 만에 그냥 이렇게 했고요. 정몽구, 또 최태원 회장, 또 김윤규 그 현대아산 회장 네. 이런 사람들 대체로 한 100일에서 150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 판사들 표현에 의하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벌들에 대한 사면이 위험한 이유가 재벌들이 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그걸 배후에 정치 자금을 주고 그 정치 자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또 사면을 받고 다음 정권에 또 횡령을 해서 정치 자금을 주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측근이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사면 제한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지만 재벌들에 대한 사면도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또 대통령의 사면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심이 좀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공약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재벌들의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뭐 집행유예 판결을 배제하는 등 엄하게 좀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판결 선고가 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면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사면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요즘에 법조인들의 인사청문회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예. 후보자도 그렇고 예.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요즘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예. 또 가장 코너에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예. 합니다. 네.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거의 2000년에 들어와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산 공개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관리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국민들의 수준은 지금 생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이전 상태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됐을 때는 사익을 뒤로하고 공익을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시절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라면은 공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러한 경우에는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김용준 후보자가 헌재소장 퇴임 5일 뒤에 로펌에 취업을 했거든요. 예. 이것도 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취업 제한이라든지 뭔가 제도적 제한은 없었고 네. 특히 또 이렇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변호사 개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법관 그만두고 뭐 지난번에 김영란 대법관이라든지 대법관 그만두고 그냥 봉사활동 하겠다. 네. 또 뭐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겠다 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덜 발전했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의식 수준이 좀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의식 기준이 많이 낮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새 그 이동욱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또 검찰 내부에서 뭐 뇌물 받아먹은 부장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법조인들이 부끄러운데 대체로 보면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99%의 법조인들은 정말로 월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출근해서 이렇게 과외 근무를 하고 평일날도 저녁 10시쯤 퇴근하는 이렇게 경무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정치권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법조인들 중에서는 약간의 좀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냥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렇게 순하고 착한 이 바른 생활 모범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고시 합격하면은 판사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마 우리 앵커들 분들께서도 판검사나 변호사 친구가 있으실 텐데 대체로 그런 유형의 인물 군상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판사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재소장의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좀 법적인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그런 요구, 상식적인 요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중평이 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차이를 하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마 70년대 중반부터 아마 80년대 이렇게 중후반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이분이 이제 선친으로부터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좀 상당히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와 투기가 사실은 한 끗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재산을 불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현재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될 거라고는 아마 그때 그 시점에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있고 집에 쌓아놓은 돈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 투자를 뭐 모친이 이제 본인의 모친이 주도해서 했든지 본인이 주도해서 했든지 하셨겠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투기나 투자가 한 끗 차이라고는 하셨지만 하지만 자신이 고위공직자의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 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인사청문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본인이 정말 투기적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어떤 대국민으로부터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하기 국민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정서적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면 결국은 스스로 사퇴를 하시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도덕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 또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용준 후보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부동산 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투기를 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서초동 법원청사 이전이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소명이 없이는 공직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김정범, 김경진 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